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에서 유력한 시대 정신이 거의 인플레이션과 비슷한 수준. 미국 정치에서는 로우 앤 오더라 그럽니다. 법과 질서에 있어서 바이든은 결코 그 브랜드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2016년에 트럼프는 혼돈의 에이전트였거든요. 네. 뭔가 이 질서를 질서 파괴자였죠. 파괴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놀랍게도 파괴의 에이전트이기도 하고 새로운 법과 질서의 에이전트입니다. 이 브랜드를 바이든이 못 무너뜨리면 이번 대선 바이든 반드시 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든이 자기 지지 세력이나 시민운동가들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아가면서 거의 트럼피즘에 가까운 이민 정책을 시도하는 것도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추문, 입막음 혐의 34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다음 달이면 이제 형량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박빙입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죄 판결보다는 반이민 정책, 또 경제나 인플레이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강력한 정책들, 이런 데도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정치적, 법적 보복을 하겠다는 의사도 점점 더 숨기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스트롱맨으로서의 본인의 모습을 이제 감추지 않고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 후에 국내 상황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의 안병진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래전에 KBS에서 뵙고 여기서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1월 5일이죠? 예. 5달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투표한다면 어떻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트럼프가 약간 박빙 우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전히요. 여전히 유죄 판결 직후에 네. 뉴욕타임즈 시에나 대학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원래 한 3% 차이로 이제 트럼프가 이기고 있었다가 여전히 한 그래도 1% 정도. 네. 그러니까 물론 오차 범위 내지만 그래서 박빙이지만 약간 지금 투표한다면 트럼프가 이긴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 영향이 있었지만 미비했다. 34개 혐의에 대해서 분명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영향은 미미하지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묘한 유권자들의 심리니까 지금은 다 이제 가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유죄 판결 직후에 방금 인용해드린 뉴욕타임즈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일단 한 2% 정도 줄었다. 네. 그래서 가정하건대 이 줄어든 2%가 유죄 판결의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뉴욕타임즈 조사는 비교적 저는 다른 조사들보다는 약간 더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2,000명의 집단들을 계속 추적 관찰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를 찍겠다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 판결 직후에 좀 지지하는 게 좀 그렇다. 좀 철회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사람들이 한 7%가 돼요. 네. 그 7%가 빠져나간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지금 빠져나갔다고 해서 투표 날까지 빠져나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서 그 7%가 빠져나갔다라는 의미는 어떤 미세한 파장은 있었다. 그러나 보통 열렬한 지지자층은 큰 변화는 없다. 그러겠죠. 네. 근데 워낙 박빙 선거일 테니까 네. 역대 어떤 선거보다도 박빙일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으니까 그런 한 7% 빠져나간 거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네. 투표에서는 1%가 상대방한테 1% 넘어가면 2%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7월 11일 날 열흘 후쯤 한 달 후쯤에 형량이 나오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중대 범죄는 아니라서 큰 수감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라면서요. 형량이 나오고 이래도 큰 영향은 없을까요? 네. 구속 수감되고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확률이 높진 않지만. 네. 근데 중대 범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미국에서는 이거를 felon이라 그러거든요. 네. 중대 범죄로 유죄로 판결한 겁니다.
이미 배심원이 성추행을 입막음하려고 거액을 갖다 주고 그 돈을 또 채워 넣기 위해서 회사의 장부를 조작한 혐의예요. 네. 거기까지는 중대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흔히 뉴욕에서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의 범죄에 아주 뭐 많이 쌓이는 케이스에 불과하고, 근데 이번에 브래그 이 검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창의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범 논리를 개발한 게 단순하게 그것이 비즈니스 장부를 조작한 게 아니라 그 장부 조작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은 곧 있을 선거에서 본인이 뭔가 그런 이제 스캔들로 인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트럼프는 뭐 사람들한테 나는 말이야 뭐 멜라니 여사가 설령 이걸 알아도 나는 뭐 지금 인기남이거든. 뭐 이런 아주 참 부인한테 네. 예의 없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 전에도 워낙 이런 일이 많았어서. 그러니까요. 네. 뭐 이 사람은 뭐 자기가 워낙 뭐 잘생겼고 돈 많고 하다고 스스로 믿으니까. 따라서 이게 부인한테 미치는 영향보다는 뭔가 이 사람이 자꾸 이걸 숨기는 이유가 다른 무엇일까? 그 무엇이 가장 추정이 높은 건 곧 닥치는 선거였던. 따라서 그냥 비즈니스 레코드를 조작한 정도가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펠로니에 해당됩니다. 중죄입니다. 네. 왜냐하면 선거라는 건 자유주의 민주주의 네.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제잖아요. 이제 공적 영역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다만 문제는 이제 왜 한국과 이게 워낙 사법 체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죄다라고 평결을 내렸지만, 자 그러면 그것의 범위는 사실은 그냥 뭐 아주 낮은 그냥 사회봉사, 그러니까 뭐 쓰레기 네. 주워라, 사회봉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혹은 뭐 가택연금일 수도 있고, 보호관찰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최대 한 4년 정도 네.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머션 판사의 재량범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뉴욕에서 법 시스템이 보호관찰 담당관이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의 어떤 전력과 그다음에 법정에서 했던 발언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사에게 이 정도가 어떻습니까라고 제안하면 판사가 그거를 합리적이면 수용하는 거라서 사실은 시비를 돼봐야 합니다. 네. 다만 현재 미국의 많은 법 전문가들의 예상은 뭐 기존의 뉴욕의 화이트 칼라 범죄들의 사례를 보니까 뭐 한 10% 정도 가능성, 그러니까 작은 네. 가능성 아닐까 뭐 이런 정도로 봅니다. 감옥 네. 투옥까지는. 오늘 뉴스인가요? 저 보호관찰관들과 트럼프 후보가 통화한다는 게 그런 내용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일종의 조사받는 거군요, 전화로.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구속 수감된다 해도 당연히 형량이 나온다고 해도 당연히 항소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석 신청하면 미국 법원은 당연히 받아줄 테니까 어쨌든 대선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수감돼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대선 출마나 본인의 투표권도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우리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서도 많이 네. 제가 이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과거에 유진 뎁스라고 말하자면은 매우 진보적인 노동운동가였다가 이제 감옥에서 복역한 이후에 사회주의 사상에 눈을 떠서 사회주의자로서 어떤 사회당의 대선 후보로 나왔던 상당히 그 당시 어떤 진보 운동계에서 존경받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가 1917년에 투옥됐는데 1차 대전이라는 게 미국이 참전하느냐 마느냐가 엄청난 논쟁이었거든요. 그때 징병 거부 이런 것들을 선동했던 걸로 투옥됐어요. 그런데 1920년 대선 전에 나왔죠. 네. 그러니까 투옥이 된 상황에서도 방첩법으로 네. 투옥이 된 상황에서도 이미 후보가 나온 전례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분이 주류 후보는 아니었으니까 네. 제 기억이 맞다면 한 90만 표, 그러니까 한 3.4% 그것도 굉장한 득표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유진 뎁스가 나왔던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였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경우도 뭐 투옥이 되든 투옥이 되지 않든 이미 뭐 후보로서 네. 전당대회에 나가고 그다음에 11월까지
이제 뛰는 건 뭐 그건 뭐 기정사실이죠. 자,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가 오벌 오피스 못 들어가게 하려면 국민들이 투표해 줘야 한다.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멈춰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현재 유권자들에게 당신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하면은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다 이제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떠올리시는 게 뭐 당연히 인플레지. 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 선거 초반서부터 계속 그 한국 사회에 말씀을 드렸는데 법과 질서 이번 대선은 네. 단순히 인플레이션의 대선이 아니라 미국 정치에서는 로앤오더라 그럽니다. 유명한 드라마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유명한 드라마 제목이고 닉슨이 68년 당선됐던 핵심 이유가 누가 법과 질서를 유지하느냐.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혼돈을 일으키는 세력, 마약에 관대하고 그 다음에 폭력 시위에 관대한 자들. 반면에 침묵하는 다수, 안정을 바라는 다수는 나 닉슨을 찍어라. 법과 질서의 대통령 후보였는데 이번 트럼프 후보는 제2의 닉슨입니다. 네.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에서 유력한 시대 정신이 거의 인플레이션과 비슷한 수준 혹은 어떨 때 여론조사하면 제1의 관심사. 그러니까 가끔 바뀝니다. 제1이었다가 제2였다가 하는데 법과 질서에 있어서 바이든은 결코 그 브랜드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약하다. 느슨하다. 느슨하거나 오히려 혼돈의 에이전트다. 네. 원래 그 왜 김기자님 기억나요? 2016년에 트럼프는 혼돈의 에이전트였거든요. 네, 네. 뭔가 이 질서를 질서 파괴자였죠. 파괴했으면 좋겠다. 뭐 딥스테이트를 좀 해체하고 네. 그 위에 어떤 질서가 오든 이런 혼돈의 에이전트였는데 지금은 놀랍게도 파괴의 에이전트이기도 하고 새로운 법과 질서의 에이전트입니다. 이거를 바이든이 못 무너뜨리면 이 브랜드를 무너뜨리거나 혹은 최소한 중립화하지 않으면 이번 대선 바이든 반드시 집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바이든이 자기 지지 세력이나 시민운동가들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아가면서 거의 트럼피즘에 가까운 이민 정책을 시도하는 것도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트럼프를 지지할까? 바이든은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물론 인터뷰하는 거 보면 정말 힘이 없고 어쩔 땐 단어도 좀 주무시고 계시나 좀 불안하긴 해요. 지금 81살인가요? 2살인가요? 4살 차이 나죠, 트럼프하고. 그렇죠. 트럼프 후보하고. 네. 곧 아마 트럼프 생일이 있으면 78세 78세가 됩니까? 예, 네. 6월 14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도 뭐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뭐 피지컬이 벌써 에너제틱해 보이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왜 시민들은 캘리포니아를 떠나는가라는 다큐멘터리 봤습니다. 네. 굉장히 인기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멀쩡한 뭐 이렇게 후미진 데가 아니고 멀쩡한 데서 코인 세탁소를 하는데 아버지도 하고 아들도 물려받아서 하는데 백인이 그냥 밤에 차 몰고 와서 유리창 때려버리고 돈 빼갑니다. 불과 몇십만 원 그 동전 빼가려고 이 사람은 몇 천만 원에 또 인테리어랑 다 고쳐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경찰이 이걸 잡을 여력이 전혀 없어요. 캘리포니아에. 그럼요. 그 강대국이고 지금 모든 빅테크가 앞서가고 증시는 날아가고 있고 사상 최대고 어느 때보다도 미국 경제가 좋은데 정작 미국의 백인 중산층이 느끼기에는 열심히 사는 분들이거든요. 이른바 그 미국 사회를 이끌어왔던 와스프들이 느끼기에는 말씀하신 법과 법과 질서, law and order. 이게 불안하다. 누군가 우리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스트롱맨이 딱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 성향의 분들이 아직도 그 체감을 리얼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 에피소드를 들으시면 좀 더 지금 현재 미국의 시대 정신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뉴욕 타임즈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해봤어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 노동자층에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그렇게 2016년 집권할 때 공약했던 내가 뭐 무슨 장벽도 세우겠다, 멕시코 네. 대통령한테 돈 받아가지고 뭐 이런 것 공약한 게 많잖아요. 근데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뉴욕타임즈 기자 입장에서는 이거 다 거짓말이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지지자가 흔들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지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트럼프는 최소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김 기자님 그게 이해가 되세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트럼프는 뭐라도 우리에게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뭐라도 대안을 내놓는다. 예.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이야기하면 네. 거짓말이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예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보다는 혹은 나를 경멸하는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 또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현실을 전혀 모르거나 우리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 미국인보다는 저쪽 멕시코, 과테말라의 이 난민 신청하는 사람에게 더 관심 있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나에게 거짓말이라도 해주고 뭔가 나와 대화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대변하거나 알고 싶어하는 사람, 트럼프. 혹은 잔인함을 발휘해서라도 법과 질서를 유지해 줄 수 없을까? 그게 사실은 더 세게 얘기하면 뭘까요? 파시즘이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의 시대가 지금 미국에 부활하고 있는 겁니다. 혹은 68년 네. 혼돈의 시대가 지금 부활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혼돈의 시대에 닉슨을 뽑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누굴 뽑았죠? 합법적으로 히틀러를 뽑았습니다. 네. 이 점을 미국의 민주당을 비롯한 전략가들이 놓쳤어요. 그 리얼한 느낌을. 그러다가 이제 와서 뭐 이민 정책에 대해서 거의 트럼피즘에 가까운 걸 내놓고 하는 게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말씀 듣고 보니까 29년인가요? 히틀러가 집권한 게 그때도 독일 국민들이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럼요. 정말 강력한 법과 질서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오스트리아 출신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나왔죠. 그러면서 우리 그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 그러면서 우리를 위한 정책을 내놨거든요. 많은 부분이 이렇게 데자뷰가 되네요. 굉장히 닮아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 그 트럼프가 쓰는 단어들이 히틀러가 나의 투쟁에서 썼던 단어들이잖아요. 되게 우리 명쾌하거든요. 단어들이 간단하고. 그렇습니다. 뭐 우리의 피를 오염시킨다. 네. 이런 아주 끔찍한 이민자들이. 표현들. 네, 네. 예, 이런 걸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 백인 노동자들이나 중산층들의 심리를 이해를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 혹시 그 다큐에 네.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이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모습도 혹시 나오나요? 거기서는 안 나오는데 예. 그 저희 뭐 저 KBS의 세계는 지금이나 이런 데 보면 놀랍죠. 정말 저는 가보진 못했는데 정말 무슨 영화 같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걸었을 때 네, 네. 그리고 뉴욕 시내를 걸었을 때 네. 특히 이 좀비들 같습니다. 좀비들. 네, 그 좀비들을 봤을 때 저는 그 좀비를 보는 순간 선거는 끝났다. 네. 라고까지 심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들한테 이거는 법과 질서의 대선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뉴욕을 다수 유권자들은 자신이 진보라고 하는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뉴요커 하면은 네. 진보의 도시. 그런데 그분들이 서서히 볼멘 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캘리포니아에서 그 다큐에서 보셨던 네, 것처럼 네. 뉴요커들도 이제 제발 좀 이민자들 그만 좀 좀 받아들이고 컨트롤해줘. 예, 우리 뉴욕에 지금 학교 장비 구입하고 학교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게 중요하지 이 체육관에다가 난민 이민자들 수용하는 거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어라는 볼멘 소리를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은 심지어 2016년의 미국이 아닙니다. 법과 질서 이야기하셨는데 법과 질서는 지켜주고 중요한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게 밸런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요. 법과 질서가 매우 강한 나라 예를 들어 평양 가면 법과 질서가 매우 강합니다. 네. 그리고 옛날 필리핀의 두테르테. 뭐 지금 뭐 필리핀 그러니까 뭐 방콕의 대통령궁 앞에서는 시위를 할 수 있지만 라오스나 캄보디아의 베트남 대통령궁 앞에서 시위하면 잡혀갑니다. 법과 질서라는 건 무조건 강화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요. 미국 사람들은 그게 너무 느슨해졌다 이렇게 느낀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과 질서라는 건 네. 미국이나 한국은
한국의 헌법 1조 1항이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미국도 공화주의에 기반해서 세운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화주의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뭐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거든요. 근데 마키아벨리라는 최초의 공화주의자가 얘기했던 법과 질서의 핵심은 네. 강자의 이익을 규제하는 겁니다. 강자를 더 철저하게 처벌해서 약자와 강자 사이의 균형을 잡는 거거든요. 근데 김 기자님 말씀처럼 지금 트럼프가 사용하고 있는 과거 닉슨이 사용했던 법과 질서의 레토릭은 사실은 원래 미국의 공화주의의 원뜻 그리고 마키아벨리의 원뜻이 아니라 강자의 이익, 부자의 이익 그리고 중상층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네.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 장애인 또 어떤 서류 미비, 난민,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실제 트럼프가 썼던 용어 해충. 그것도 사실은 히틀러의 그 매뉴얼에 있는 단어잖아요. 그런 용어를 쓴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이분은 2016년에 멕시코 이민자들을 강간범이라고 얘기했던 네, 분이니까 네. 이분은 뭐 해충이라는 단어가 이분한테는 일상 용어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말씀처럼 법과 질서라는 게 꼭 나쁜 담론은 아닌데 그것이 매우 극우적으로 네. 지금 미국 사회를 휘감고 있는 담론이고 그 점에서 바이든은 그 담론에 대항하는 힘이 대단히 미약하고 곤혹스럽고 이미 사실은 시기를 좀 놓쳐버린 이미 이미지가 지나치게 어떤 이민자들한테 관대한 자 네. 이런 걸로 브랜딩이 돼버렸죠. 미국은 뭐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제가 늘 궁금한 게 그럼 예를 들어 멜라니아 여사인가요? 네. 그렇죠. 멜라니아도 슬로베니아에서 그렇죠. 온 그렇죠. 이민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민자가 미국인의 피를 오염시킨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건 그런데요. 네. 그런데요. 근데 여기에 자기 부인도 이민자인데요. 그런데요. 네.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보다 그러니까 2020년보다 저는 트럼프의 집권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2020년엔 제가 저 트럼프가 낙선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맞추셨죠. 20년에. 예. 세상에 어떻게 기억력이 네네네. 예 그때는 맞춰 제가 항상 네. 맞추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트럼프가 조금 더 유리하다. 조금 더 현재까지는 유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저의 근저에 깔려 있는 미국 사회를 바라보는 저의 시각에는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김 기자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건 굉장히 내로남불 같은 거잖아요. 자기 방작 주변에 네. 예를 들어서 LGBTQ 이슈도요. 미국 사회가 한국보다는 보수적인 분들도 LGBTQ 이슈에서 동성애나 이런 데 대한 관용의 문화가 한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분들은 전부 가족 중에 한 명이 있거든요. LGBT가. 바로 그게 제가 드리고 네.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과 자기 친구가 네. 자기 딸의 절친이 그러면 이렇게 인식이 자꾸 바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이민 이슈는 좀 다릅니다. 뭐냐면 이민의 성공에서 미국에서 일하는 히스패닉, 아프리칸 아메리칸 계열의 사람들이 2020년보다 이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집토끼들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그들이 심지어 어떤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 계급의 출신이고 이 소수자, 그러니까 흑인이나 히스패닉의 인종을 가진 네. 그리고 학력이 이제 고졸 요 층이 상당수가 과거에는 이 층도 기본적인 정체성은 소수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와 바이든 지지의 비율이 그냥 한 40-50% 압도적으로 바이든을 지지하는 집토끼입니다. 그런데 이번 2024년 대선에서는 어떤 조사에 따르면 한 7%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층을 잠식하고 있는 이유에는 일단 자신이 이민자로서 이미 인사이더가 되면 그러면 더 이상 이민자가 아닌 겁니까? 그러면 불편한 진실은 이분들의 입장에서도 뭔가 더 이민자가 막 폭증해서 자신의 그 직장을 경쟁이 심해져서 자신의 임금이 다운되고 네. 하는 걸 바라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의 심리를 생각해 보시면 그럴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여기 위선자라고 들어와서 말할 수 고생하고 열심히 일해서 예. 20년 동안 내가 흑인이든 히스패닉이든 열심히 일해서 중산층이 됐는데 자꾸 넘어온단 말이에요. 불법 이민자가. 근데 그것 때문에 자꾸 세금은 높아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나도 소수 이민자지만 그들과 나는 다르구나 이렇게 인식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심리를 이해해야 네. 미국의 민주당이 보다 섬세한 레토릭과 전략이 나올 수 있는데 무조건 네. 옛날 방식으로 아니 그 너네 위선자야. 니네 이민자 출신이 왜 그 이민자들에 대해서 약간 지금 보수적인 여론이 형성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네. 그건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이전에는 미국 민주당을 비판했는데 최근에는 이 사람들도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해보고 왜 바이든이 지지율이 안 오를까 고민도 해보고 하니까 네. 이제는 제가 지적했던 문제의식에 많이 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바이든이 요즘에 유세의 패턴을 보시면 자신의 지지 기반인 흑인 커뮤니티나 네. 이런 데 많이 다니면서 더 이상 맨날 자랑하던 거 그만두고 야 내가 일자리 많이 창출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들과 정서적 공감대를 훨씬 더 이게 선거라는 게 결국은 이성의 싸움이 아니라 이 감정의 싸움이거든요. 네. 좀 어려운 말로 왜 한국에서는 정동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동의 영역입니다. 감정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그 잃어버린 노동자 계급 출신 또 이 소수자 인종들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민주당이 상당히 세련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반 팔레스타인 정책과 관련돼서 백악관의 강력한 조치를 원하는 대학생들 콜롬비아 대학교나 뭐 서부대학교 명문대 그 시위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하고 그럼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봤던 것은 그 팔레스타인이나 아랍계 친구들이 시위를 할 수 있도록 교정해서 백인 학생들이 그 바리케이트를 치고 경찰을 막아주는 그 콜롬비아 대학교의 그 영상이 아주 인상 깊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이든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죠. 도대체 왜 이걸 보고만 있고 이렇게 네타냐후를 제대로 못 컨트롤하느냐. 네. 근데 이제 대선 앞두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겠냐. 이 콜롬비아 대생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네. 그러니까 여전히 낙관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번 대선 초반에 저는 약간 소수파였고 그러니까 쉽지 않다 바이든이 여전히 저는 그 경향의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근데 다수파들은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의 전략가들이나 지식인의 다수파들은 그래도 선거 다가오면 낙태 이슈로 여성들 결집할 거고 네. 그다음에 미시간, 위스콘신을 비롯해서 비록 경합주에서 지고 있지만 젊은 친구들이 그래도 트럼프를 찍지는 않지 라는 낙관론들이 있었어요. 네. 꼭 그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지금 Z세대들은 그러니까 밀레니얼 다음에 Z세대들은 그 팔레스타인 이슈에 대한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인권 그리고 공적 가치 국제적으로 미국이 훨씬 더 어떤 인권과 존엄의 이슈에서 더 올바른 태도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감수성이 Z세대는 굉장히 높은 세대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가자 지구에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고 심지어 몰핀 주사도 이 반입이 네타냐후 때문에 네.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마취 없이 팔다리를 자르는 그야말로 우리가 넷플릭스 무슨 범죄 드라마에서만 보거나 홍콩 르와르 영화에서만 보는 그런 장면을 어린 아이한테 본다라는 거 이건 끔찍한 거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현재 겉으로 봤을 때 뭐 별로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리고 여전히 무기가 건네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Z세대들의 감수성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찍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권하고 싶은 충분한 이슈가 되죠. 뭐가 다르냐? 네. 뭐가 다르냐라고 네. 하는 이슈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어느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감세에 있어서 합의를 지난 행정부도 네. 했는데 그러면 이제 진보적인 20대 혹은 진보적인 정의당의 지지자들은 아니 그럼 민주당을 왜 꼭 지지해야 되지? 투표장에 안 가버린다. 그렇게 해야 되는 심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어서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 대단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미시간, 위스콘신을 생각해서 거기 있는 그 이슬람 계통의 유권자들을 생각해서 그러면 그 청년들의 요구대로 만약 바이든이 훨씬 더 친팔레스타인 입장의 레토릭과 정책을 수행한다.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한테 제가 미안한 얘기인데 네. 그러면 바이든은 법과 질서의 그 레토릭 거기에 또 덫에 갇힙니다. 그렇군요. 즉 무슨 얘기냐면 네. 안 그래도 이민자 난민자들한테 관용적인 바이든 때문에 미국이 혼란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네. 아니 캠퍼스에서 막 그 무슨 그 무질서와 무질서와 시위. 네. 반유대주의로 거의 오인될 수 있는 네. 극단적 레토릭. 그러니까 시위라는 게 꼭 질서정연하게 통제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또 다양한 극단적인 사람이 섞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시위 전체를 대변할 수도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 그러면 바이든이 그런 극단적 혼란의 청년들을 대변한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는 불편한 진실이 일부 대학생들이 이 그 친팔레스타인인 거지 청년들 전반이 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지휘하거나 거기에 크게 관심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과 질서라고 하는 프레임에 네. 갇힐 수 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유대 그 그룹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거든요. 네. 실제 지금요 미국의 민주당 그 이번 선거는 항상 그렇듯이 하원 전체를 뽑잖아요. 이번에 유대계 자금이 엄청나게 미국 지금 경선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늘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이번에는 더 그렇습니다. 누구를 떨어뜨리려고 전쟁하고 있으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친이스라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좌파 민주당 의원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의원들의 집중적으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하원 선거도 같이 하니까요. 예. 네. 예를 들어서 미국 민주당 그 좌파의 스타가 그 AOC라는 젊은이들의 우상입니다. 흔히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에이펙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어마어마한 로비 단체. 네, 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유대계 자금이 AOC 지역이라든지 또 흔히 이제 미국의 스쿼드라 그럽니다. 그 좌파 젊은 친구들을 네. 하나의 블록으로 부르는데요. 네. 스쿼드라고 부르는데 네. 이 친구들이 있는 곳에 미시간, 그 다음에 이제 AOC 지역구 여기 엄청난 자금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미국의 선거는 특히 금권 선거 아닙니까? 자금에 비례하거든요. 선거에서 승리의 가능성은. 네. 그러면 대선에서 유대인 자금이 철회된다. 반면에 트럼프는 이번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서 지금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대선에 쓰는 실탄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현재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바이든에 대해서 쉽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아, 왜 저렇게 무능해? 근데 그게요, 그 실제 백악관의 내부의 결정의 동학과 현재 미국의 지형들을 보면 네. 삼국지의 제갈공명이 살아서 유전자를 복원해서 돌아오신다 하더라도 네. 지금 그렇게 뚜렷한 적벽대전 뭐 동남풍 같은 해법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쪽을 정책으로 하면 마치 그 두더지 잡기처럼 네. 친팔레스타인 정책으로 조금 기울어지면 또 저쪽이 문제고. 그러니까 이 어려운 게임인 거죠. 트럼프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분명히 더 친유대, 친이스라엘 정책으로 가는 건 분명하고요. 과거 그렇습니다. 집권했을 때도 분명하게 이스라엘 가서 그 어딘가요? 거기를 수도라고 인정해. 예루살렘 수도 예, 거기가 수도라고 이렇게 선언한다든지. 또 사위 쿠슈너가 유대인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쿠슈너 실제 굉장한 역할을 한다면서요? 그 뭐 실세였고요. 네. 아마 지금도 트럼프 2기가 되면 네. 뭐
쿠슈너 보려고 뭐 중동의 왕자들이 줄을 그래요? 쓸 겁니다. 쿠슈너가 공항에서 내리면 네. 이렇게 쭉 도열해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후보자의 정책 살펴보다가 반이민 정책에서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우리 먹고 사는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반국제화라고 표현하나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존에 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을 중심으로 한 어떤 공급망의 재편 한가운데 트럼프가 서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더 가속화되겠죠. 네. 미국 중심의 정책, 경제 측면을 여쭤보는 겁니다. 방금 이민 네. 정책에서 세상에 트럼프의 마치 그냥 그 단어만 놓고 보면은 사람들의 퀴즈를 내면 이건 트럼프가 한 말이야 라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얘기했을 것처럼 최근에 바이든이 보호주의적 네. 노선들이 이거는 그냥 워딩만 놓고 보면 이거 트럼프가 했을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상당 부분이 트럼피즘에 닮아 있는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뭐 철강에 대한 이제 관세라든지 네, 보호관세. 예, 네. 보호관세라든지 계속 그다음에 뭐 이 중국에 대한 더 엄청난 이제 더 조이는 정책들을 하나둘씩 더 강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지 않고는 결코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 내부의 대다수의 전략가들은 보호주의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제학의 교과서를 대학에서 공부했다면 네. 보호주의라는 게 그게 당연하게 보호주의를 하게 되면 이 자국의 기업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과보호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가도 올라가고 지금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거의 예술적으로 겨우 잡고 있는데 네. 그래서 미국의 그 민주당의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트럼프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거는 상당한 정치적인 제스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백악관의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이든 측근이었던 바이든과 굉장히 뭐랄까요 서로 아주 친구처럼 지내는 애니타 힐이라고 있습니다. 네. 선임 보좌관 했던 바이든과 정말 친합니다. 바이든의 머릿속까지 잘 알고 있는 이 친구가 어느 기자가 물으니까 백악관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뭐요? Is China? 두 번째 Is China? 세 번째 Is China. 그러니까 바이든의 국내 정책을 이해하시려면 그 다음에 바이든의 외교안보 정책을 이해하시려면 바이든의 경제 통상 정책을 이해하시려면 다 차이나 중국이라고 하는 프리즘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 말씀은 트럼프의 반중국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느 순간 사실 이민 정책도 점점 보수화되거든요. 바이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근데 이게 뭔가 점점 트럼프를 닮아가는 그런.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다시 집권을 하게 된다면 지금 예를 들어 반도체 사슬을 미국 내 공장 유치해서 우리 기업들 TSMC까지 다 불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건 더욱 가속화되겠네요. 그죠? 불러들이는 거는 그건 민주당과 공화당의 핵심 공통의 공약이죠. 네. 제조업 부활. 네. 그리고 더 이상 흔히 이제 한국에도 화제가 됐던 디리스킹.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하든 바이든의 입장이든 트럼프의 입장이든 이제 중국은 별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공급망 사슬에서 중국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과의존을 끊어야 된다라는 거에 있어서 바이든과 트럼프는요 0.1mm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보는 그건 민주당의 이슈와 공화당의 이슈가 아니잖아요. 안보는 미국의 이슈잖아요. 초당적 이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부 지식인들이 아직도 그 느낌을 잘 오해하시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마치 바이든 시기는 이 중국에 대해서 훨씬 더 우호적이고, 근데 그건 이제 옛날에 낡은 테이프 레코더입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민주당의 당직자라고 하셨습니까?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자유무역을 지지한다. 우리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난 WTO 체제가 들어온 게 한 20 몇 년 됐죠. 이제 중국까지 들어와서 자유무역이 정말 활성화된 게 한 20 몇 년 됐죠. 전 세계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발전을 했습니까? 물론 그 가장 수혜는 한국이나 일본, 특히 중국이 받아갔지만 미국도 그로 인한 엄청난 수혜자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 지도부까지 반자유주의로 가는 게 이게 어떤 가치하에서 가능하냐면 제가 보면 우리나라가 더 중요하잖아. 우리 민족이 중요하잖아. 안보, 우리 것을 지켜야 돼. 이 말 나오면 다 모든 가치는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안보라는 걸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제 말은 역지사지를 해야 네. 한국의 살 길도 그다음에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잘못된 환상, 로맨틱한 생각 속에서는 잘못된 전술이 나오잖아요. 네. 네. 어떻게든 제가 흔히 쓰는 비유가 미국의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냥 공존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 다리를 부러뜨린 채 공존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지식인이 저한테 그걸 묻더라고요. 안 교수, 그 포린 어페어에 보니까 미국의 그 유망한 잡지에 미국의 행정 전략가들의 그 기고문을 보니까 안 교수 얘기랑 달라. 거기는 전략적 경쟁을 한다고, 경쟁과 협력을 한다고 써놨어. 근데 그분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교수님 너무 그렇게 세상을 순수하게 보시면 안 돼요. 외교 전략가들은 원래 그렇게 멋있게 레토릭을 하는 거예요. 그 전략적 경쟁과 협력의 레토릭에 근저에 있는 이분의 얘기는 다리를 하나 부러뜨린 채 대결하자. 너무 와닿는데요. 그러면 다리를 하나 부러뜨리고 대결하면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그 중국이 추월하는 걸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중국이 추월한다는 얘기는 영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거, 혹은 대한민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거, 혹은 일본이 미국을 추월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분들 입장에서 영국, 일본, 한국은 어떤 나라죠? 우방이죠. 자유주의 국가죠. 네. 근데 적성국이에요. 중국은 민주당에게도. 그러니까 그런 안보의 리얼한 느낌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후웨이 화웨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화웨이라고 네, 그러죠. 네. 그 부사장 잡아서 네. 화웨이를 결국은 그렇게 규제했는데 화웨이가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어요. 오히려 지금 최근에 최신 스마트폰에 미국 사람들이 경악할 정도로 최신 반도체 제품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고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규제를 약화시켰나요? 지금 저 티톡 건드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티톡 건드려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신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래 티톡을 규제하자는 건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세상에 티톡을 건드린다는 건요, 이거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밀레니얼과 G세대의 놀이터잖아요. G세대는 누구의 집토끼죠? 민주당의 집토끼예요. 민주당의 네. 미국의 민주당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민주당의 집토끼를 왜 건드릴까요? 설령 그 세대가 자기의 지지를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이 미국인들을 중국의 어떤 세뇌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결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 또 하나는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90년대 이후로 저는 92년 이후로 빌 클린턴, 오바마, 미국의 민주당이 공짜 밥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 항상 그 대가가 돌아옵니다. 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자유주의, 이건 사실은 이것만 얘기하자면 사실 한 3시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짧게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서부터 계속 주장했던 제 논지인데 최근에 미국의 제 논지와 비슷한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제 주장인데, 신자유주의로 일정 정도 미국과 한국이 갔던 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미국과 한국의 민주당이 불임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제 완화,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중산층들이 자본 이동의 자유, 그다음에 작은 국가, 네. 이것이 당시의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 시대의 흐름을 꺾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생에서 항상 지켜야 할 경계선이 있거든요. 지나치게 미국과 한국이 신자유주의로 가면서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
그게 러스트벨트잖아요. 소위 루저라고 비아냥을 받았던 네. 그러나 정말 미국의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제조업의 근간을 지켜오셨던 분들 아닙니까? 너무 지나친 신자유주의화를 했고 그래서 포용적 번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inclusive democracy 혹은 inclusive prosperit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비롯한 그런 협정을 맺을 때 포용적 번영의 협정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잘 사는 협정이 아니라 네. 일부 미국 노동자들, 미국에게 유리한. 미국 노동자들의 희생의 대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백인 노동자들이 아니 이제 나 싫어. 세계화 그때는 좋은 줄 알았는데 세계화가 결국 가장 좋은 건 월가였고 보스턴, 캘리포니아, 피츠버그, 텍사스 오스틴 이런 데 사는 니네들 도심지 거기 사는 니네들 아니야? 니네들이 가장 이득 봤던 거 아니야? 니네들이 우리한테 나눠줬어? 안 나눠줬잖아. 근데 우리한테 또 희생을 감내하라고? 이젠 못해. 이제는 니네를 떨어뜨릴 거야. 라는 극단적 분노의 시대가 부활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나 뭐 지금 그 태평양 네. 이제 일본이 주도하는 CPTPP 그거 얘기하나요? 안 해요. 왜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대선에 중요한 공약이 되는 순간 힐러리 여사가 곤혹을 치렀던 거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합니다. 아, 쟤네는 또 세계화. 쟤네 또 바이든 또 세계화 보호주의 뭐 제조업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거 다 뻥이야. 이렇게 공화당이 몰아갈 수 있는 거죠. 네. 한쪽 다리를 부러뜨리고 하는 가치관은 공존. 그러니까 그거는 역두사실입니다. 시진핑에 대해서 한국의 일부 지식인들이 참 로맨틱하게들 얘기하시는데 네. 시진핑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알아요. 미국이 그냥 공존이 아니라 다리 하나를 부러뜨리는 걸 알고 있어요. 반면에 역으로 얘기하면요. 미국은 이미 후진타오 시절서부터 중국이 공격적으로 나오는 걸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깨달았어요. 서로 겉으로는 전략적 경쟁, 뭐 이해관계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깊숙이 백악관 깊숙이 그다음에 시진핑 공산당 깊숙이는 서로 알아요. 고수들은. 그래서 이게 풀기 어려운 게임이에요. 사실은 이제 중국과 교역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럼요.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실제 지난해까지 보면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반중국 정책을 바이든도 강력하게 한다고 하고 관세율 높인 거 그대로 트럼프 때 관세율 높인 거 그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미중 교역량은 제가 알기로 계속 높아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최고치를 찍었죠. 그런데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딱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같이 가는데 꿇어. 너무 올라온다. 그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끌고 가는. 그럼요. 그러면서 너가 올라오는 수위를 좀 이렇게 눌러주는. 마치 과거에 일본이 급성장할 때 프라자비로 이렇게 야, 그만 까불고 꿇어.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G2 국가 공교롭게 그때도 미국 GDP의 한 60~70%까지 치고 올라왔단 말이죠. 그럼요. 네. 그때 그 왜 영화 기억나시나요? 그때 할리우드 영화들 보면 네. 거의 막 빌런으로 거의 일본 기업가들 등장하고요. 네. 다이아드 보시면 아, 그렇군요. 네. 그 시대가. 근데 그때보다 미국인들이 느끼는 공포, 네. 위기감은 재팬 배싱보다 더하죠. 네. 그리고 거기에는 제가 제 말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정정을 해드리면 그들이 다 정당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거기에는 재팬 배싱 할 때도 인종주의가 있었고요. 지금 차이나 배싱에는 인종주의가 깔려 있어요. 아시안. 그리고 인종주의가 깔려 있고 과대한 과거 냉전 시절에 과잉 공포까지가 이게 결합돼 있어서 더 풀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화웨이같이 정보통신 기술이 너무 발전하면 결국 어느 선인가 백악관이 쓰는 어떤 통신망에서 시작해서 미국이 만드는 미사일까지 어느 순간 그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럼요. 당연히 그럼요. 자 여기까지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경제학자분들한테 드리는 얘기가 항상 저랑 경제학자분들이 많이 논쟁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초기서부터 저는 제가 썼던 표현처럼 하나 부러뜨리고 하는 공존이야. 네. 근데 경제학자들은 안 교수 지금 세계화 시대는 경제적 상호 의존의 시대야. 그건 당신은 정치학자라서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막 치열하게 막 논쟁을 했는데 네.
그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반도체 얘기하셨잖아요. 네. 또 로사튬이라고 그건 그 뭡니까? 원전 네. 미국의 러시아 기업으로부터 원전을 수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 기자님 얘기가 맞는 게 세계화 시대 때는 미국도 많은 걸 심지어 적성 국가인 러시아한테도 의존하고 있어요. 네. 심지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그 수입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경제학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것도 이제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이제 원전이든 반도체든 그 다음에 뭐 흑연 뭐 이 어쨌든 안보와 관계될 수 있는 경제 네. 이거는 절대로 특정 국가에게 심지어 중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심지어 사우스코리아 우방이라 하더라도 특정 국가에게 더 이상 의존을 해서는 우리 미국은 더 이상 패권 국가가 아니라 종이 호랑이가 된다. 이거를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제가 경제부 기자 할 때만 해도 늘 25%였습니다. 중국과의 교역량. 외우기 참 쉽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15%, 유럽, EU 쪽은 아마 한 10%, 일본 5%였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본 더 떨어졌지만 미국과의 교역량 많이 올라왔고 아마 역전했던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죠? 중국과 그렇죠. 교역량은 뭐 20년 전으로 이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나라 근데 중국과 무역 교역 안 할 수도 없고 저쪽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을 더 분명하게 그을 걸 요구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정답은 없습니다. 알렉산더가 이 고르디아스 매듭을 한 칼로 자르는 그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특수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차이나랑 디커플링 할 수 있나요? 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드리는 아주 추상적인 얘기는 이런 정도의 얘기죠. 저는 그 위성락 전 대사님이 했던 그 표현을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데요. 그분은 워낙 지혜로우신 분이시니까 지금은 이제 의원이 되셨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제가 좀 논란이 소지가 있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외교 안보와 경제 통상은 사실은 리얼리즘이 돼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 지금 얘기에 대해서 이념을 가지고 판단을 안 해주셨으면 뭐냐면 제 얘기는 불가피하게 우리는 각도를 위성락 대사님의 말을 약간 변형해서 응용하자면 우리 배의 대한민국 호의 배의 각도를 이전에는 그러니까 안미경중 혹은 이제 이슈별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제 유연하게 이제 이렇게 했다가 진자의 추처럼 네. 이제는 한 15도 정도 미국 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미국 쪽으로 돌려놓는 상황에서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동맹을 더 굳건히 하면서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최첨단 우주를 비롯한 최첨단 기술, 군사적 기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와 결합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엔비디아 뭐 난리잖아요. 네. 여전히 AI 기술 중국이 미국 따라잡을 수 있나요? 어렵죠. 어렵죠. 네. 중국에 앨런 머스크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자유주의 국가들과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최대한 얻어내야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그러니까 바이든 시대는 조금 편한 게 바이든 민주당은 비교적 가치에 입각해서 좀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좀 더 동맹의 이익을 고려를 비교적 하는 사람들이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가진 지정학적인 운명을 설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런 세련된 방식으로 설득은 못하지만 비즈니스 거래에서 설득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거의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주한미군 방위군. 네. 그거 더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고주사가 세게 나올 텐데요. 근데요, 네. 그거보다 더 큰 걸 얻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더 큰 게 지금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그 한미 원자력 협정 가지고 네. 이미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우리가 전홍축 같은 걸 얼마든지 시도해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이거를 더 자유롭게 시도를 하려면 트럼프와 어느 정도 합의를 한다면 우리가 로사튬으로부터 수입하는 전액 수입한다든지 미국으로도 수입하고 네.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거 미국만 그게 안보 위협인가요? 우리도 안보 위협이잖아요.
우리는 미국보다 훨씬 더 취약한 국가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좀 더 지금 현재 국제 질서의 추세에 부응하면서 조금 더 자유주의 국가들과 같이 하면서, 그러나 가치에 입각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 노선은 가져야 되는데, 네. 여전히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노선이,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걸 어떻게? 말은 쉽죠. 그러면 네.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걸 그러지 않아서 안 할까요? 그러니까 항상 외교는 구체적 현실에 입각해서 실사구시로 움직여야죠. 교수님 말씀은 어쨌든 큰 틀에서 우리 한국 우리 같은 큰 교역 국가가 가야 하는 그 배 항로를 틀 시간이 왔다. 이미 틀고 있고요. 이미 네, 틀고 있고. 지금은 이제 너무 틀어서 문제죠. 그건 또 다른 논쟁의 사안이니까. 그 각이 몇 도인지는 참 어려운 문제죠. 네. 그렇지만 그 방향을 바꿔야 되고, 네, 그건 분명한데, 문제는 우리가 뭐 흔히 10대 교육 국가라고 하지만 우리처럼 장사 잘하는 나라가 없고, 아마 뭐 그중에 흑자 내는 나라가, 경상수지가 무역으로 흑자 내는 나라가 독일, 네덜란드 그 10개 나라 중에 우리밖에 없을 텐데, 중국한테 흑자 내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럼요. 교역량도 교역량이지만 우리가 엄청난 흑자를 냈단 말이죠. 반대로 미국과 교역량 키워야죠. 그리고 앞으로 장사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기술이 다 거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과실을 따먹는 게 과거처럼 이렇게 자유무역할 때하고 다르게 어느 접근하면 미국이 또 선을 그을 것이고, 트럼프가 집권하면 특히나 더 그 선은 더 굵은 선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요. 네.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과의 우리 평생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우리는 뭐 언젠 쉬웠습니까? 가운데 껴가지고 우리 같은 작은 나라가. 그럼요.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중국에 대해서 과잉 공포 네. 혹은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현자들이 좀 부족한데요. 중국이요, 의외로 가치에 그들이 추구하는 겉으로 내거는 가치, 이런 부분에서도요, 우리가 소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화주의, 공존 공영의 가치를 가지고 더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그들을 때로는 설득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냉전 끝나고 자유무역하면서 인류가 특히 이제 우리는 그걸로 사실은 이제 이만큼 왔습니다. 가장 거기서 많은 열매를 딴 나라죠. 그런데 이제 그 자유무역 시대가 지나고 이제 공급망 재편되고 이른바 뭐 뉴노멀이라고 해야 할까요? 수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시대가 오고 있는 건 뭐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정점에 트럼프라는 매우 스트롱맨이 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 마무리 질문으로 듣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미 이제 혼돈의 시대가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극단적 분노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부족주의 시대입니다. 네. 트럼프는 그냥 하나의 징후이고요, 하나의 사건이고요. 앞으로 트럼프보다 더 무시무시한 사건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미 마치 비행기를 우리가 탔을 때 터뷸런스에 휘말려 있는 상황입니다. 시트벨트를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트벨트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지만 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기적을 창출하는, 그래서 외국의 어느 저널리스트가 임파서블 컨트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겸손하게 금융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금융을 헤쳐나간다면 얼마든지 길은 저는 나온다고 믿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저희 한국의 저력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띠 세게 매라는 말씀으로 듣고, 네.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의 안병진 교수님의 설명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 7월에 트럼프 형량이 나오거나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대선 이슈가 나오면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